생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와 연구소 달리고 유엔 활동에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매주 수요일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워낙에 이제 좀 강한 이미지가 있는 두 분들이라 앞으로 이제 매주 수요일 이 토론 시간이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질지 저희도 지금은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별세하셨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분의 기억, 뭐 공과 또 과 포함해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우선 뭐 과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전두환 씨의 친구로서 군부 쿠데타를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은 뭐 우리가 다 공유하는 과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네. 5.18에도 그러니까 광주에도 책임이 있는 이 부분은.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는데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내가 세종 이래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때 처음으로 신문 사회면에 물태우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약체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특히 국방 정책에 있어서는 혁혁한 성과를 이뤘는데요. 이 부분은 노태우 정부가 매우 잘한 부분인데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을 통해서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한 것도 저 때고요. 그리고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한 것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씨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어쨌든 아들이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네. 2,600억을. 네. 그런 점에서는 전두환과의 차별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의원님. 네. 뭐 저는 뭐 이 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네, 생략하고요. 이분이 이제 북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때 또 시대적인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냉전 체제가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네.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이긴 하지만 뭐 다른 분이 하셨더라도 북방 정책 추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물태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된 거는 그 전까지 군사 정권의 어떤 뭐 좋게 얘기해서 카리스마, 나쁘게 얘기하면 좀 독선적인 이런 거에 너무나 다들 익숙해져 있다가 그렇지 않은 리더십을 보니까 물태우라고 이제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국회하고의 관계, 야당하고의 관계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대화 타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성취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낸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물태우라는 그 용어 때문에 좀 약간 과소평가된 면이 있는데 평가절하된 면이 있는데 그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복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고 그 외에도 뭐 이거를 공과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신도시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주택 보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조문이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그분의 과를 물론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인지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런 노력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이정표를 남기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모합니다. 네, 먼저 짧게 여쭙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혹시 빈소에 조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이현주 의원. 글쎄요, 제가 전도 세대도 좀 다르고 정치 세대도 네. 그래서 그냥 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형식적인 조문은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네. 조문하는 네. 것으로 대신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말 죽음 앞에서는 다들 좀 겸허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냥 그 마음으로 조문하겠습니다. 네. 네, 문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냈는데요. 빈소는 찾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이현주 의원. 아마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라는 거를 좀 많이 의식을 하시는 것 같고, 과적인 측면을. 그래서 또 대통령이 조문을 하는 것은 또 남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제 공과 과 중에서 이 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전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시대와 그다음에 민주화 시대의 어떤 과도기적인 정부로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또 어떤 역사관 이런 거를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국민적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시면 이것처럼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것도 드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막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럴 때 대통령께서 아마도 비서실장이 조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대통령의 선택으로 존중합니다. 네네. 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이제 국가장으로 이제 치러지기로 했고, 이제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는데, 아마 이제 그 고인과 또 유족의 뜻에 따라서 파주 쪽에 유력한 것으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국가장 부분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면 복권이 되신 상태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는데 사면 복권된 경우 장례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장을 치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있지만. 근데 현충원에 묻히는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법을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일부에서 그리고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어떻게 소위 광주 학살과 관련된 주범 중에 한 분을 국가장을 하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후에 보여준 행적, 그리고 이게 참 독특한 경우인데 아들 노재현 씨가 매해 광주 묘역을 찾아서 사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저는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도 또 정부의 결정으로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네. 국가장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별 이견이 없고요. 네. 근데 국립묘지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는 역사적 평가를 할 때는 전두환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가가 분명히 다르죠. 죄송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네. 평가가 분명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12.12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이제 행보를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 두 분에 대해서 장래 형식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계속 영속적인 부분에서 과연 다른 대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국립묘지 안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분은 되고 저분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상황 짚어볼까 하는데요. 국회 운영위 국감 테이블에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올랐습니다. 바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과거 이 후보 무료 변론을 놓고서 여야가 충돌을 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그 민주화가 목표였던 시절에 보도지침 사건, 제가 말지 기자일 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메머드급 변호인단이 구성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뭐 조용래 변호사를 비롯해서 근데 그분들께 다 뭐 계약서, 의뢰서를 쓴 게 아니고 이름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에 대한 변론,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면 변협 소속의 같은 변호사들 혹은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이름 올리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료 변론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야당이 번지수를 좀 잘못 짚으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운영위에서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두환 위원장의 말이 맞을 겁니다. 네. 민변 소속, 이분이 민변 회장도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변 소속의 후배 변호사가 어떤 사건의 이제 피의자가 됐을 때, 피고가 됐을 때 이름을 올려주는 게 그게 전통의 하나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논란을 하는 것이 뭐 별로 득도실도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료 변론을 실제로 했냐 안 했냐 우선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 어떤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료 변론을 실제로는 안 했는데 이름만 올렸을 때 이건 또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좀 다른 문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관계 문제인데 앞에 거는 이제 무료 변론을 진짜 하기는 했냐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냥 무료 변론이라면 실제로 이제 우리 형식적으로는 무료 변론을 사실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있을 때 지사 신분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돈이라도 사실은 변론 변호사 비용을 받고 당연히 하는 게 마땅한데 이게 변론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변론을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이름만 올렸다 이런 주장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름 올린 것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또 재판에서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특히 공익 소송 또는 이제 집단 소송 같은 걸 할 때 그냥 흔히 이제 그냥 친한 사이니까 이름 올려주 이런 게 관행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변호사 협회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나중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론을 실제로 하진 않고 서면도 쓰지 않았지만 이름만 올렸을 때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협회에서
좀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그 최민희 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원팀 만들기에 지금 한창 이제 분주한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고 이낙연 전 후보 만났고 오늘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만났는데 추 전 장관이 그 명예선대위원장직을 이제 맡기로 했네요. 어떤 역할을 이제 앞으로 맡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원팀을 구성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노력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력은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 정세균 후보의 지지자들, 네. 박용진 후보의 지지자들, 김두관 후보의 지지자들, 그리고 추미애 후보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층부 국회 그 정치인들끼리의 원팀을 위한 합의는 그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지지자가 원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지지자에 비해선 추미애 후보 지지자들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원팀 이루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데 국민의힘은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원팀 구성 과정이 곧 국민의힘의 미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AI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제까지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떨어졌는데 네. 갑자기 대의를 위하여 마음을 바꿔라.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대선이 다음 달이라면 여당도 야당도 바쁘겠지만 앞으로 대선은 한참 남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서 민주당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문재인 정부 계승과 또 차별화 사이에서 관계 설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낮으면 38%, 높으면 한 44%까지 지지율을 받는 유일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받는 정치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질문이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라 제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다고 이미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극복 같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60% 가까이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 보상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하겠다는 건 전 모든 후보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의 위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정부에 소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에서 약간 비켜 있긴 하지만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대안을 내므로써 돌파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주원님?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요. 정권 교체를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한 50%가 넘어요, 되게. 그리고 과반이 넘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이제 지금은 조금 낮아져서 이제 정권 말이 되다 보니까 한 30% 후반 정도를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라리 한 20%대로 내려가 버리면 과감하게 차별화를 다 할 텐데 지금 보면 정권 교체 바란 민심이 과반 넘기 때문에 사실 차별화를 안 하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네네, 네. 그런데 차별화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어떤 면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국정 지지율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그리고 사실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면 또 지지층, 민주당 쪽에 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또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를 하시고, 근데 아마 그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 이제 정권 말이 되니까 이제 더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충족시키면서 과반 가까이 득표를 해야 우리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 상대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딜레마가 굉장히 사실은 뭐 웃을 수는 없지만 사실 네. 이제 미소가 좀 살짝 지어지는. 예, 아니 정말 알겠습니다. 어렵겠다. 이제 열심히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저희 이현주 전 의원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당 이야기, 민주당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면 경선룰에 이제 그 여론조사 문항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사지선다형을 이제 주장했던 홍준표 후보에 이제 좀 손을 들어주지 않았냐 이제 그런 평가입니다. 홍준표 캠프의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신데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리고 타 후보 이제 캠프 쪽은 좀 불만족스러운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거기도 뭐 그렇게까지 불만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장은 그렇게 막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한 데에는 제가 볼 땐 약간 여론전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뭐 역선택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쳐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을 자기들 쪽으로 결집시키려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제 진성 지지층은 우리를 지지해야 된다. 저쪽은 역선택이 있으니까 좀 이건 뭔가 이 순수한 뭔가가 아니다. 정통의 어떤 뭐가 아니다. 이런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여론전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솔직히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미 이것이 대선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역선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2030 세대들 그리고 이제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있는 확장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의 지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할아버지께서 언제 이렇게 네. 젊은 층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윤 후보 쪽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그 양자 대결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여론전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통과가 됐지만 별로 이견이 없죠. 사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는 말이 양자 대결이지 이걸 계량화해서 어떤 지표화하고 그것을 점수로 반영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A 대 이재명, B 대 이재명, C 대 이재명, D 대 이재명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와 폭과 또 고점과 저점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지표화하고 그다음에 이 점수를 당원 점수하고 합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전례도 없고 지표도 안 되고 수치화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당의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도 좀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가세를 했는데 현재 상황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이 전 의원님? 저한테 먼저.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또 뭐 특정 인물을 또 거명을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막판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조직력 확장 차원에서 중진 의원들을 막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영입을 할 때는 그 인물의 어떤 특성과 지향점 그리고 그 지향점과 그 후보의 어떤 부합하는 정도 이런 걸 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이슈가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최재형 후보를 영입했을 때 뭐 이런 경우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하태경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유정복 전 의원 또 뭐 저기 김태호 전 지사 네, 막 네. 이런 윤석열 캠프로 갔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 때 다 큰 한 자리를 하신 분들. 그래서 약간 국민들이 살짝 잊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것도 거의 끝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결합하고 어제 결합하는 게 과연 캠프에서 저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실까? 그러면 그냥 이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줄 서는 건데 저게 왜 필요할까?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뭔가 이제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불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직력을 막 과시하고 하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구태 정치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지난번에 이준석 현상으로 우리가 봤듯이 뭐 이렇게 막 규모가 크고 줄을 세우고 막 그다음 연판장을 돌리고 이런다고 꼭 되는 선거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는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왜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1위를 그동안에 유지시켜 주셨을까? 그거 어떻게 보면 새롭기 때문이고 그리고 국회 영선이기 때문인데 갑자기 경선 과정에 다선들이 몰려오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부 동의가 되고요. 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이 왜 윤석열 캠프로 갔는지는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보여요. 그 이유는 하태경 의원은 사실 20, 30대 소구력, 그래서 게임 산업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이미 20, 30대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세요. 그러니까 그 캠프에 가봤자 본인이 별로 소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하태경 의원은 필연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예측이 맞은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약간 길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뭐 그 처음에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더 네.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 그 뉴스엔 저희 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한 정치권 반응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보,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기싸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